주간 브리핑.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연재되는 고종석 작가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아볼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경향신문에는 참 죄송한데 단 한자도 빼고 싶지 않아서 전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당신의 당선이 확정된 2012년 12월 19일 밤은 제게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깨어보니 땅거미가 내려앉았더군요. 제 처의 말로는 몇 번이나 깨워서 안방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제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어나서도 당신의 당선이 말 그대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저는 정녕 당신의 낙선을 바랐습니다. 제가 자연인 박근혜에게 무슨 미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자였던 당신 아버님이 역사적으로 복권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민주주의적인 집권이 당신 아버님의 역사적 복권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신이 그의 생물학적 딸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어서입니다. 끔찍히 우울했던 그해 겨울에 저는 당신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몇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516 도로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당신 아버님의 질긴 흔적에 아연했습니다. 당신의 당선 확정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신은 순수하게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는 당신의 당선을 위해 거침없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맞상대였던 후보는 당신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성급하게 선언했고 다만 대선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처벌만을 원했습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의 당선을 정당화해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집권 뒤 공무원들의 대선 관여를 파헤치려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파헤쳐서 그를 쫓아냈고 수사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공무원들 가운데 몇몇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낙선을 바랐던 사람들 가운데는 당신이 실정을 거듭해서 당신 아버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신 아버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당신의 실정을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워하는 당신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결과를 낳을지라도 당신의 화사한 민주주의 공약들이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당신 치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퇴행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6월 시민항쟁이 탄생시킨 제6공화국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나날이 신장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까지 이런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었고 당신 정권에서는 거의 반동이라고 부를 만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약은 죄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지표에서 이 정권은 10년간의 민주당 정권의 견조서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의 견조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당신의 폐쇄적 리더십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앞선 정권들이 구축해놓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를 수익 모델로 여겼다는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권도 공영방송사를 사유화한 걸 빼놓고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정권 들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유화됐습니다. 어느 정권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잘한 인사에까지 관여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함으로써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냈습니까? 당신 정권에서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 정권에서 장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방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실업 대책을 방해하는 일 정도는 장관이 할 수 있군요. 국내 총생산이 한나라 경제의 모든 것을 압축해 보여주진 않을지라도 당신 치하에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민주당 정권들의 견조서 사뭇 낮아졌습니다. 출산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젊은이들에게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제6공화국의 성립 이래 역대 정권 첫 3년 동안 기록한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의 증가액이 당신 정권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법정 최저 임금 미달자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기록 깨기 정권입니까? 물론 당신 정권이 모든 한국인에게 지옥인 것은 아닙니다.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재벌 기업의 매출 총액과 자산 총액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견줘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은 것은 당신이 수치 읽기에 약하리라는 짐작 때문입니다. 결례였다면 사과드립니다. 쉬운 수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언론감시재단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4년 잇따라 내리막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지난해 57위였고 올해 또 3단계 떨어져서 60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낮췄습니다. 이 단체는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권리를 9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습니다.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또 뭡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인사의 영남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모든 권력기관에서 영남 방언이 표준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첫 삽을 뜬 영남 패권주의를 당신이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한 당신이 통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남과 북 사이에 가동하고 있는 항시적인 라인이라도 있기나 한 것입니까? 사소하다면 사소하다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말버릇도 문제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하거나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거나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라는 말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 잡는 선무당 입에서나 나올 소리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면서 기요틴에 보내야 한다는 말은 국가 원수의 기품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당신의 경제 민주화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그 참극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방관자의 것이었습니다. 거론하기 민망한 일이지만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 때 당신이 답변할 순서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아래만 보고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어떤 남자가 대통령님 하고 당신을 불렀고 그제야 당신은 고개를 들었지요. 오바마는 가여운 박 대통령께서 질문이 뭔지 잊으셨군요 라는 농담을 했고요. 도대체 기자회견 중에 무슨 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지난 10월에 한미 공동 기자회견 때도 동문서답으로 기자들을 당황하게 했고요. 그런 걸 보는 한국인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군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야당 대표 시절 당신의 말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당신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당신의 가족사로 여긴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효녀입니다. 그러나 당신 방식의 효도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뭘 잘했나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한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야당 하는 꼴은 어떻더냐고 당신은 반박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지금 제1야당 행태에도 칭찬해 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격에 맞는 제1야당을 지녔고 제1야당은 그들 격에 맞는 대통령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당신과 저의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많은 스케줄 때문에 몸 상태가 늘 좋지는 않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전임 대통령의 국가장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롱과 비아냥, 비판으로 일관된 고종석의 편지였습니다.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하지 않은 점까지 문제 삼았네요. 오늘 낮 2시에 몇 분이 나오실지 짐작은 안 됩니다만은 지식라디오 합창단 첫 연습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이어진 건물 810호에 지식라디오가 있습니다. 많은 대왕을 부탁드리고요. 바리톤 박경종 선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실에 다가가는 성공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청문회는 물론 이후 특조위를 중심으로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변치 않는 마음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이 37명 되거든요. 이 가운데 32명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군안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과 해양 사고 대응의 적절성 여부, 참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 조치의 문제점 등 크게 3가지의 주제로 열립니다. 이 실황은 지상파 3사, 뉴스 채널, 그리고 북한 열병식마저 내보내던 종편들까지 몽땅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TV는 생중계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온에어.국민.tv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면서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제1야당이 이렇게 분열했습니다.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남쪽 수석 대표인 황북이 통일부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예정과 달리 이틀 동안에 한 차례 전체 회의와 4차례 수석 대표 접촉까지 벌이면서 접점을 좁혀가는 듯 보였지만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 땅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안철수 의원 탈당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정치력의 부족, 포용력의 부족, 리더십의 부재도 더욱 도드라지게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파국을 막지 못한 총체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당의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표 몫이라고 기사를 통해서 질타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 등 비주류가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신당을 추진하던 안철수 세력을 끌어왔을 때 문재인 대표 등 주류 세력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세력을 끝내 포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다시 내쫓은 꼴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대표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표는 전당대회 때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 당의 친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몰고 가는 언론 탓이 크다라면서 아니란 인식을 보였다. 자기들을 쳐낼까 불안해하는 비주류들을 어르고 달래며 함께 가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흔들어댄다면서 노여워했다. 이상의 한겨레 기사는 비주류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네요. 이 기사를 링크한 SNS 이용자들 가운데 일부는 기계적 중립에 빠진 한겨레라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문재인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이후부터 당의 혁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외쳤다. 하지만 전략 공천 없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3곳은 새누리당에게, 호남 1곳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게 내주는 전패로 나타났다. 대표가 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 재보선을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당내에서 번져가기 시작했고 비주류는 지도부 비판에 수위를 높여갔다. 네, 이 부분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네, 이 점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고집한 책임, 이건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밝힌 탈당의 명분은 제1야당의 혁신 불능이었습니다. 5분 동안의 짧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만 7번 사용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혁신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10분 전까지 혁신전당대회를 문재인 대표가 수용하기를 기다렸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을 풀어서 말하자면 대선 패배의 얼굴이자 4.29 재보선 등 이딴 선거에서 패한 문재인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안철수의 혁신은 당과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보다는 문재인 불가론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사퇴, 이게 안철수 혁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 구체적인 혁신 제안으로는 지난 9월부터 부패 혐의자에 대한 당원 제명, 당윤리기구 혁신,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등을 골자로 한 10대 혁신안이 사실상 유일한데요. 이건 또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정확히 본 기사다. 혁신위 시작부터 끝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는 공개 또 비공개 자리에서 문재인 사퇴가 최고의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기승전 문재인 사퇴라는 도돌이, 그 외에는 어떠한 제도적 혁신,
인적 혁신도 의미가 없거나 친노 패권 강화를 위한 혁신이라고 비판하고 반대했다. 당원과 지지자 다수가 공유하고 있던 문재인만으로는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된다는 명제는 거부당했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른 당을 만들기로 했으니 문재인과 친노 패권 없는 정당에서 자유로이 안철수표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길 희망한다. 이에 동의하는 분들의 경우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제 공은 다시 문재인에게 돌아왔다. 문자 그대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혁신위 활동 과정에서 개파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을 실천하겠다는 문재인의 의지는 확고했음을 확인했다. 다수의 법률가처럼 문재인은 자신이 한 말에 구속되고 제도와 절차를 중시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무 법률가적이어서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재인의 단점이지만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혁신을 실천하는 것만이 문재인의 살 길이다. 네, 조국 교수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겨레 기사입니다. 김의겸 선임 기자의 칼럼과 유사한 기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직후다. 그는 어느 원로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드디어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김한길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지만 조만간 단독 대표가 될 겁니다. 요즘 이 원로는 혀를 차고 있다. 예전에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 건 영남을 기반으로 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한쪽을 허물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꾸로 야당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여론 분포를 보면 소수다.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한 의원들은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구당 모임 소속 19명, 통합행동 소속의 현역 의원 4명, 주승용,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 정도다. 한 언론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3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해본 결과 혁신전당대회 요구는 단 2명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몇 달 동안 고민 끝에 혁신안을 만들었다.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됐다. 이 혁신안이 통과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 끝난 다음 김상곤 혁신안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조직인의 도리와는 거리가 멀다.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내미는 손길을 잡은 적이 별로 없다. 혁신위원장 자리도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도 모두 마다했다.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다. 그는 최근 2차례의 민중총궐기대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신당 창당의 3가지 요건으로 돈, 명분, 사람을 꼽는다. 돈이야 그렇다 치고 고작 전당대회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탈당 명분이라니 약하다. 이러니 무엇을 위한 탈당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심이 한풀 꺾일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야권의 흔들림이 정치의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민생의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 분명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비중상 안철수 의원에게 좀 더 겨냥하고 비판하는 흐름입니다.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 사설 일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현 정치 상황을 한번 보라. 지금은 야당의 여러 정파가 자기 색깔을 드러내 싸우고 경쟁하며 각계 약진해도 될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역대 어느 보수 정권보다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어가며 반대 세력을 폭압적으로 억누르는 반민주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심해져서 이젠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태롭고 국회는 행정부의 시종인 양 대통령의 질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3년 동안 정권의 퇴행이 거듭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지 못한 제1야당에게 있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재보궐선거마다 번번이 패하며 정부 여당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분열하면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 희망을 내세우는 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인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 편에서 기본권을 지켜줄 강한 야당, 믿음직한 야당의 부활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다. 안철수 의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가려 한다라고 말했지만 정녕 캄캄한 절벽 위에서 한 가닥 희망조차 갖기 힘든 건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이란 가치를 말하는 것 이외에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어떤 실천과 헌신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처절한 반성 없이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설득력 있게 새 정치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경향신문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한다.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은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 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당내 주류의 행태에 실망했을 수 있다. 당권 주자들이 각자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승부를 겨루자는 혁신전당대회 제안이 거부당한 데 절망감을 느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탈당은 정당화될 수 없다. 탈당은 강하고 힘있는 야당을 기대하는 시민과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이 한데 뭉쳐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혁신은 함께하는 혁신이지 4분 5열하는 혁신은 아니다. 야권에 어떠한 후폭풍이 불어올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동반 탈당할 현역 의원 규모가 몇 명이나 될지, 신당을 만들 경우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여다야 구도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총선 때마다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렇다. 안철수 전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무렵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재의 집권 세력이다. 나는 현 집권 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가 만일 어떤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좌표는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 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기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과 함께 안철수 현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 4년여가 흐른 지금 그는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 교체의 희망은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탈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야권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저항해도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열해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안철수 전 대표는 자멸적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여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당장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제1야당이 분당되는 것은 여당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는 서울 등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는 야당 분열이 여당에게 분명 호재다. 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막판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분주하게 뛴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과 안철수 당이 극적인 단일화의 반전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당과 안철수 당이 총선 전에 합치기보다는 총선 이후 대선 전국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당장 중요 쟁점 법안 처리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야권 분열로 인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욱 새누리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가 됐기 때문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투표에서 10%만 득표해도 비례대표 30석을 줘야 한다면서 총선을 치른 뒤 제2당과 제3당이 합당하게 되면 대략 20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이구, 요즘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심지어 200석 이상을 독점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난무한데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00석을 거대 야당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엄살인지 아니면 정확한 현실 진단인지. 그건 투표함을 까봐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을 따라갈 현역 국회의원 몇이나 있을까? 또 유력 인사는 몇이나 있을까? 이 관점에서 본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 최근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박영선 의원 이렇게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박영선 의원이 주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야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로 충청권의 지지층이 많은 정운찬 전 총리가 안철수 의원 측에 합류하게 되면은 신당의 확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세 사람이 모여서 재벌 개혁 등과 같은 문제를 놓고 세미나를 하자는 대화를 했다라면서 정치적 접촉은 아니었지만 통하는 게 많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안철수 의원과는 2주 전쯤에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다면서 정치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면서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군요. 안철수 의원 측도 접촉 대상 1순위로 정운찬 전 총리를 꼽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장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당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추종할 국회의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선언 직후에 비주류 내의 기획통으로 불리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비주류 일각의 30명 탈당설에 대해서 섣부른 이야기라면서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즉각적인 집단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축적된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이 명분이 없다. 이런 점에는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탈당이 유력시되는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도 당장 안철수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하기보다는 무소속 신분을 유지한 채 중간지대에 머무르다가 내년 초 신당 세력들의 통합이 가시화될 즈음 정치 행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한겨레가 진단한 비주류의 앞으로의 노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지 못한 문재인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면서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 문재인 대표 주변 강경파에 대한 인적 쇄신론을 전면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선 투쟁을 주장하는 쪽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쟁점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 거취를 쟁점화한다.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얘기죠. 물러나면 누가 당대표가 될 거란 말인가 라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고요. 거기에 뾰족한
답이 있겠습니까? 결국 또 문재인 대표는 혁신 드라이브로 국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요. 분당 책임론으로 퇴진을 압박할 경우 도리어 반혁신 이미지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당을 결행할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갈이가 두려워서 뛰쳐나간다는 이런 역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죠. 예, 비주주의 셈법은 그래서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박지원 의원 등 호남 구민주계 의원들은 신중 모드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할 말을 잃었다. 제1야당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모든 것을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이윤석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대응을 지켜본 다음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내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탈당보다는 당에 잔류해서 문재인 대표 쪽과 공존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 사이가 썩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점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유시민 작가가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주류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흔들기만 잘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앞으로의 전국 상황이 궁금하신가요? 궁금해하실 거 없습니다. 2007년으로 돌아가 보면 대략 견적이 나오거든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어떻게 처신했을까? 청와대 오찬 이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의구심을 덜기 위해선 탈당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 같은 포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을 고려할 수도 있다. 전후 맥락은 그렇게 나왔어요. 벽이 허물어진 열린우리당에서는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무능과 무책임의 질곡에 빠졌다며 탈당 결심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는 결코 민심을 대변하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길만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천정배 의원이 이르면 내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이고 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탈당하는 천정배 의원. 이제 저는 미래지향적 민생개혁 세력의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당의 품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의 결단과 노력으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다면 제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뜻있는 인사들과 협력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미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김한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이전에 가까운 원내대표단과 함께 집단 탈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연수회 탈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탈당 시기를 저울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원내대표는 현재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20-30명이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집단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탈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법여권의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내야 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내일 집단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연명서에 서명한 의원 명단을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 강봉균 전 정책위 의장, 직전 원내대표단의 조일현, 최영규, 주승용, 장경수, 노웅래 의원. 자, 국회의원들,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이 지금 회견장에서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탈당 선언을 하기 위해서 모두 국회의원들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김한길 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의원들이 서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탈당 명단은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 해서 모두 23명입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20명이었는데 3명이 더 늘었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군요. 자, 어떤 의원이 알려지기로는 전병헌 의원이 탈당 선언문을 읽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랏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종걸 의원.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민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을 떠납니다.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 창당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우린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득권을 선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통합신당의 밀알이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참회와 반성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행동을 통일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미래 선진 한국 건설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중도 개혁 세력과 함께 통합신당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보수 중도 노선에 반발해 탈당한 임종인 의원. 전혀 다른 이유로 탈당한 김한길 의원을 맹비난하는데 김한길, 강봉균 이분들은 우리 당을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우리 당을 바로 며칠 전까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우리 당을 한나라랑 비슷한 노선으로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무늬만 다른 한나라당 또는 도로 우리 당을 만들겠다는 이런 걸 가지고는 국민에게 감동도 못 주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 등이 탈당하는 이유를 뭐라 보는지도 말하는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것보다 나와서 만드는 게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라고 했습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칼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에 실린 강준만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당 내분이 이종격 투기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이는 내분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문재인 안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호남 유권자들의 분열이다. 언론은 호남 민심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호남은 노무현 시대 이후 더 이상 압도적 다수의 정치적 견해가 같은 과거의 호남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 내분의 교통정리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욱 서남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아주 낯선 상식, 호남 없는 개혁에 대하여 라는 책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야당은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 호남 색깔을 지우려고 애를 쓴다. 이는 야당의 집권을 원하는 많은 개혁 진보 세력도 동의하는 불문율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늘 명분은 개혁 진보를 내세우지만 호남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호남은 개혁 진보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몰표를 주고서도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고 매도의 대상이 된다. 지역적 욕망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 한국 정치인의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정치인의 물갈이 대상도 늘 호남에 집중된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는 호남의 처지를 항변하는 목소리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동으로 규탄된다. 이는 보수와 진보가 합작으로 전개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지만 진보가 훨씬 더 공격적이다. 적지 않은 호남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한국일보 칼럼입니다. 선거 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선거법 관련 소송이 지연되는 행태 우려스럽다. 지난 대선 직후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법정 시한의 6배가 지나갔는데 아직 재판 시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100주간 선거판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유혹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런 충동을 막는 것이 또 기왕에 시비가 벌어졌다면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법이 할 일이요 법원의 책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 민주주의의 권위는 갈수록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개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선거 부정이 앞으로는 더더욱 기승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법과 선거 재판이 이처럼 무력한 채로 바뀌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선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표에 대한 의욕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지난 대선 이후 제기된 개표 의혹 중 하나는 선관위의 개표 완료 전에 그 결과가 방송으로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은 보조수단인 전산개표를 과신하고 주수단인 수개표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 있다. 최근 전문가들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표 한 곳에서 개표하는 방안은 이런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투표함 운반의 번잡성을 피하고 개표 감시와 개표 시간을 능률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선거를 지역 유권자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투표율도 제고해야 한다. 이런저런 제도적 개선과 보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통치권의 정당성은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시비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다음 소식입니다.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전 세계의 선언문.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 합의문에 대한 전문가들과 외신의 평가입니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이번 세기 후반에 배출분과 상쇄분이 같아지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 즉 탄소 제로 내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내용인데,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려면 실제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나무 심기 등을 통해서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합의문을 보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큰 도약이면서 야심찬 목표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도보다 낮게와 2도보다 훨씬 낮게라는 선택지 중 후자가 합의문에 실린 것과 1.5도라는 수치가 처음으로 명기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각국의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어떻게 투명하게 검증할지, 2020년 이후 기후 재정을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내놓을지, 탄소 제로의 달성 시점을 언제로 상정할지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요. 감축하자. 사실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실천 여부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지요. 2009년 법정 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한겨레가 이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쌍용차 지부가 내쫓긴 이후에 지금의 쌍용차 노동조합 그리고 쌍용차 회사 쪽은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두고 진행해온 노노사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계와 회사 쪽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홍봉석 기업노조 위원장이 해고 노동자의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이런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쌍용차 지부는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쌍용차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7년 동안 끌어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이 3자는 먼저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6명을 2016년 1월 말에 복직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 쪽은 2017년까지 해고 노동자 150명을 복직시키는데 노력하며 앞으로 직원을 늘릴 경우 해고자 3, 희망퇴직자 3, 신규 채용 4의 비율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쪽은 쌍용차 지부에 제기한 47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고 해고 노동자 생활지원에 쓰일 15억대 기금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대로 된다면 모든 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염려했던 쌍용차 사태는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해고 노동자와 가족 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때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는데요. 조계사에 25일 동안 피신해 있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한상균 위원장. 지금 물과 구운 소금만 섭취하면서 1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역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입니다.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오래 일하는데도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직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는 기간도 OECD 회원국 고령자 가운데서 가장 짧았습니다.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은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한겨레 기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상업 담당 교사의
집필 참여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정부가 집필진 후보에 오른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사학과 교수를 신원 조회한 다음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규철 경성대 명예교수는 최근 국사편찬위원장이신 은사님, 즉 김정배 위원장의 권유로 국정교과서 집필위원을 수락하기도 했지만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돼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규철 교수는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김정배 위원장이 자네 시국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물어서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과거 민주화 시기에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금은 회원이 아니지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원으로 신문기구에서 진보적 시각을 드러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한규철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운운했던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농담이었네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한동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전국이 포근했지만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린 다음 내일부터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 충청 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겨레 칼럼 독일 국민이 부러운 이유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미국 타임지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독일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옛 동독 출신의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이혼 경력까지 있는 그녀가 2005년 이후 10년째 독일을 이끌 만큼 독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독일 주간지 차이트는 메르켈의 정치적 강점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티내지 않고 일상의 주부와 같이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힘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 총리의 엄마 리더십에서 안락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치적 급변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부쩍 독일의 이러한 따뜻한 정치가 부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메르켈 총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했던 슈레더 전 총리의 출판 기념회에 참여해서 기꺼이 축사를 한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반의 정치 운운하면서 그를 단호하게 내쳤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20일 독일 노총 소속 통합서비스 노조총회에 참석해서 좋은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된다고 조합원들을 격려한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의 최대 장애물로 민주노총을 지목하고 그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을 조계사에 투입하기까지 했다.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포용 정책에 있어서 독일이 모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해만 벌써 4차례나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국민과의 대화는커녕 번번한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자신의 정부 수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 총리가 따뜻한 엄마 같다고 애정어린 표현을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독재자의 딸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냉혹함을 절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매서운 추위에 몸이 시린 연말이 다가올수록 엄마 리더십을 가진 메르켈 총리의 따뜻한 정치를 누리고 있는 독일 국민들이 더욱더 부럽기만 하다. 네,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마무리합니다. 조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